일단 미국이 해킹을 하고 북한이 해킹을 하고 만약에 미국이 능력이 북한보다 안 되면 저거 그냥 손들어야죠. 근데 이제 미국이 그래도 북한보다는 낫기 때문에 까불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상대적으로 또 공격을 이제 하니까 지금 깨갱하고 저렇게 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이 사이버, 제가 볼 때는 밖에서 무기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이버전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이 승리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 권력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방어력을 너무나 안 갖추고 있다는 게 지금 정말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별 생각이 없다는 게 더 문제예요. 우리는 이제 이게 뭐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기업도 대응해야 되는데, 기업들은 거기도 제가 썼지만은 전부 다 이걸 코스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여기 뭐 보안 시설이나 보안 인력이나 보안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거 하는 게 다 이게 이 코스트를 왜 내가 써야 되냐, 이제 뭐 안 해도 되지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사고가 나면 이제 완전히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국가적으로는 지금 한수원 이거는 하여튼 아주 우리한테 강한 메시지를 지금 준 사건이에요. 정보보호 관련해 가지고는. 네. 지금 그냥 추측입니다. 제 추측인데요. 이거는 북한 소행은 제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보안에 대한 의식, 인식이 부족한 한수원이 이제 그런 상황일 때 이 원전 반대 그룹이라는 이쪽에서 그 자료 들어있는 것들을 미리 빼내간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지금 고리 1호기, 1, 3호기까지 얘기하는데 뭐 월성 1호기는 사실 우리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이제 재가동 검토를 하고 하니까 그를 좀 강압적으로 그냥 스탑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작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고, 뭐 정말 여기를 어떻게 공격해가지고 멈추고 뭐 주변에도 피해를 주고 뭐 그런 거는, 그러니까 북한식의 어떤 그런 사이버전,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지금 들어가는 양상을 보면 제 추측이에요, 그거는. 네. 그 대변인이 참 어려운 직책이긴 하다, 예,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다른 것보다는 일단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이 기술적으로 많이 경력을 쌓아온 사람이고, 정치적으로 경력은 사실 일천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변인을 하게 되니까 정치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많이 보게 되고 많이 듣게 되니까 저한테는 큰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고, 또 이제 뭐 지역을 못 내려가고, 왜 매일매일 아침마다 회의가 있으니까 지역을 못 내려가는 것은 참 아쉽고, 지역민들도 좀 왜 안 오냐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TV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지역 사람들이 저를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또 많이들 좋아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TV에 제가 나오면 손 얹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주변 사람들이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억양은 좀 사투리가 있지만 그 목소리가 이제 좀 분명하고 또 이 말하는 게 굉장히 또박또박해서 귀에 잘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또 보람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대변인은 내용도 잘 해야 되지만 전달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달력 부분에서 그래도 보는 사람들이 제대로 그거를 갖다가 듣고 한다 하니까는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배워야죠. 이제 자원외교는 얼핏 보면 뭐가 그 비리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자원외교라는 거는 보면은 성공 확률이 우리 벤처하고 비슷한 거예요. 성공 확률이 높지가 않고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지만 뭔가 산업활동,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원을 미리 확보를 해 놓지 않으면 안 돼. 이건 뭐 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사람들은 이제 MB 정부에서 자원 외교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그 전부터 노무현 정권에서도 있어 왔고 그 전 정권에서부터 사실 시작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야당에서 여기에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제 국조를 하자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당에서 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자원 외교 국정조사는 정말 방향을 잘 잡아서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국가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자원 확보를 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어떤 실패한 것에 대해서 범죄처럼 하게 되면 앞으로 그거를 자원 외교를 담당할 사람도 안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자원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했는지 또 아니면은 올바른 절차를 뭐 심의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절차를 잘 지켰는지 또 이런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런 걸 찾아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자원 외교를 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어떤 저는 가이드를 만들어주는 게 이번 자원 국정조사의 핵심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비리에 대해서는 그거는 비리가 있다면은 검찰이 수사해야죠. 왜? 국정조사의 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은 네. 비리는 아니다. 그럼요. 검찰이 해야 될 역할이고 안에서는 좋은 가이드라인을 앞으로 자원 외교를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효율적으로 자원 외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이 과거 선례를 통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대기업 의존 구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유럽이나 미국 이 선진국에서는 산업 구도, 경제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노키아 선례가 있잖아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 노키아가 사실은 제가 2000년도 초에 갔을 때 노키아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그래? 핀란드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의 50%는 노키아 때문에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핀란드는 노키아를 사실 없이도 그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 90년대 중반 이제 유럽에 그 경제 위기가 닥치고 난 뒤에 유럽 전체가 우리가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때부터 유럽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창조 경제, 벤처 육성을 한 거예요. 강소기업 또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기업,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제가 성장이 되고 유지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저는 아직까지 그 패러다임을 못 바꿨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국의 그 시가총액을 위에 점유하고 있는 데를 보면 거의 ICT 기업입니다.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IBM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그 ICT 벤처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 우리나라가 준비를 못했다 지금. 사실 제가 국회에 온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지금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제가 그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기업 CEO를 할 때 우리 필요한 소프트웨어 인력을 시장에서 찾으면 인력이 없습니다. 일단은 산업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만큼 퀄리티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우리나라 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된다, 큰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제 지금 그 사이가 우리가 IT 강국을 유지한 거는 하드웨어 중심의 IT 강국을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IT 강국을 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전문 인력을 그 양성을 해야 되는데, 정보보호산업 포함해서, 정보보호산업도 지금 뭐 CCTV 카메라 이런 그 장비를 만드는 거는 우리가 되지만, 그거와 연동된 소프트웨어, 아주 그 고급의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그렇게 잘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술을 한 단계 국가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어떤 인재 양성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우리가 만약에 경제 구도, 산업 구도를 그런 형태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정말 어둡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일단 이제 뭐 저는 국회의원이 해야 할 것은 크게 보면은 한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그 우리 정당 활동, 그다음에 국회 뭐 활동, 본회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국회 활동, 그다음에 이제 지역구 활동,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도 잘할 수 있는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한 활동, 저는 크게 제가 해야 될 것을 3가지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 저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제2의 IT 강국이 되기 위한 역할을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국회라는 곳이 여당과 야당이 있고,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실 나는 이게 맞다고, 내가 전문가로서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또 남들 다른 야당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거기를 못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좀 설득도 필요하고 타협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미방위가
정상적으로 사실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반기 같은 경우에 거의 뭐 멈춰 있는 그 상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실 좀 한계를 느끼고 또 회의감도 느끼고 그래서 후반기에 사실 미방위를 이걸 그냥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후반기에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저는 그 우리 야당도 같이, 우리는 사실 정치적인 거를 다루는 데가 아니잖아요. 과학기술과 ICT 뭐 원자력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기술을 중심으로 사실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떤 이해관계나 아니면은 정파적인 것을 같이 가미를 해서 이렇게 끌고 갈 때, 그럴 때 참 그 한계를 또 많이 느끼고, 특히 이제 방송 부분은 저는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사실 저는 그 회의를 할 때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원들이 발언을 해야 되고, 그 발언에 대해서 그 이해관계자가 그거를 악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그 700MHz를 통신용으로 쓰느냐 방송용으로 쓰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공청회를 하는데 그 카메라가, 그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태까지 우리가 미방위를 하면서 그런 카메라가 들어온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정말 개국 콘서트나 뭐 정식 방송할 때 촬영하는 이따만한 카메라 있잖아요. 그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또 그 말고도 각 방송국에서 전부 카메라를 의원들 앞에 내미니까 그 상황에서 어느 의원이 그것은 방송용으로 통신용으로 써야 되겠는데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저는 그런 것들이 소리 없는 무언의 압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사실 다 빠지고, 또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우리가 이 회의를 하는 거는 처음에 회의를 해서 서로 간극이 크면 그 다음에 또 회의를 해서 좀 좁히고 이렇게 해서 합의를 이루는 게 우리 사실 국회잖아요. 그런데 처음 할 때부터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예 이 사람을 생매장 시켜버리는, 이것은 저는 우리 국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합산교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나는 반대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매도하고 이러면은 이게 무슨 합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답이 하나 딱 있어가지고 그 답으로 그러면은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미방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런 행태가 지금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회, 이건 뭐 우리 미방위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 전체가 국민들에게 정말 사랑받고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건 기본이지 않습니까? 기본부터 좀 바꾸고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규제를 덜 하자는 게 제 주의예요. 근데 이 법을 만드는 게 사실 썩 내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장 자체가 혼탁했기 때문에 이 법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단통법이 처음 나왔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만은 지금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안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불만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옛날에 내가 공짜로 폰을 받았는데 지금 그걸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직 불만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보조금을 가지고 이 소비자들을 뭐 사실 좀 많이 쥐락펴락하고 많이 받았던 유통점들, 이 유통점들이 옛날만큼 그만큼 안 되니까 그런데 통계로 보면 지금 그 가입하는 그 가입자 수나 또 번호 이동하는 이런 것들은 번호 이동은 훨씬 더 많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상태는 단통법 시행 이후에 얼어붙었던 시장 그거는 지금 다 복원이 됐습니다. 현재 복원이 됐고 앞으로 이제 그 단통법이 가야 될 방향은 요금 경쟁, 요금 할인 이런 쪽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사용하던 폰을 가지고 온다든가 아니면 저가 폰을 내가 어디서 사온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요금 할인을 해주는 게 최대 12% 정도 하는데 그것을 저는 좀 더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는 뭐 한 20%인지 이렇게 해줘야 된다. 요금 할인을 많이 해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폰의 보조금을 지금 규제를 풀어라. 그거는 사실 그렇게 하면은 단통법이 또 효력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면 저는 풀어도 좋은데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단통법이 야밤에 온라인에서 사면은 공짜로 휴대폰 사고 돈도 더 받고 그 다음에 낮에 대리점 가서 사면 60만 원 되고 이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해놓은 30만 원 플러스 알파 요거를 지금 규제를 없앤다면 그러면 100만 원이면 그것도 좋다 이거죠.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러면은 낮에 사나 밤에 사나 언제 사나 모든 소비자들한테 모든 그 100만 원을 똑같이 지급을 하라. 그러면 저는 오케이.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소비자를 선별해 가지고 어떨 때 사는 사람은 100만 원을 주고 어떨 때 사는 사람은 30만 원 이러면 단통법 이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조금의 금액을 가지고서는 그게 문제 삼지 않으시는 거군요. 그렇죠. 일괄적으로만 정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일괄적으로 모든 그 폰을 구입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면 그것이 얼마든지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분리공시는 뭐 한다면은 하지만 그 일단 어떤 일을 할 때는 왜 하는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왜 하죠?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만 가격 인하에 도움이 된다. 어떻게 해서요? 그 보조금이 낱낱이 공개되니까 네.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그 논리는 제가 볼 때는 맞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 폰을 사는 사람의 입장은 내가 3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 50만 원 중에서 예를 들면 LG전자에서 여기에 그 20만 원을 태우고 SKT에서 30만 원을 태워서 내가 50만 원을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나요? 나는 그냥 통신사에 가입하면서 내가 얼마 정도의 그 폰에 보조금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근데 그러면은 실제로 이 삼성, LG 뭐 이런 데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20만 원, 폰당 20만 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는 일정 금액을 이렇게 주면은 이 금액을 가지고 그 통신사가 일부는 자신들의 무슨 그 용도, 지원금이나 어떤 걸로 쓰고 또 일부는 폰에 그 보조금으로 넣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일일이 그 밝혀서 했을 때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 통신사나 제조사의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느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른 그 단통법이 처음 이제 시행이 됐을 때 뭐 KBS인가 어디서 뭐 속기록을 다 뒤져가지고는 제가 발언했던 것도 뭐 내 가지고 그러고 했는데, 저는 중요한 게 왜 하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을 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항상 따져보고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분리공시를 해야 된다 해서 분리공시를 해서 그 해가지고 폰이 더 안 싸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폐해는 또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폰이 싸질 것이냐에 대해서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죠. 어차피 지금은 보조금은 30만 원에 그 플러스 알파 뭐 기껏해야 34만 원, 4, 5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보조금은 지금 거의 다 태우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내가 35만 원인데 20만 원은 뭐 SKT, 15만 원 삼성전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나는 35만 원 받는 게 중요한 거지.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의 하는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요금이나 폭을 더 높이 하는 거고, 12%에서 20%까지. 또 하나는 그 보조금을 차라리 만약에 그래도 좀 문제가 된다고 하면 뭐 저는 높이자. 동일하게 주면은 동일하게 전혀 동일하게 준다고 하면 높이자는 그런 두 가지 의견이 지박이 되면서 소비자한테 혜택이 가는 그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이통사에 제안을 하고 싶은 게, 그 이제는 보조금 경쟁은 그 지양을 해야 됩니다. 다 이제 그 소비자들이 그 너무 비싼 폰을 구입하기는 망설여지고 어려우니까 그것을 그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보조금은 필요합니다만은, 어떤 그 경쟁의 형태, 경쟁의 판이 이제 보조금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요금과 서비스 경쟁으로 옮겨가야 돼요. 저는 이 단통법을 시행하면서 이제 그 판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장기 가입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통신사에 가입해가지고 사실 5년, 10년 쓰잖아요. 저는 그런 가입자한테 혜택을 많이 줘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가입을 해가지고 뭐 3년을 썼다 하면은 그 다음에 2% 깎아주고, 그 다음에 2%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는 10년 쓰면 요금 할인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장기 가입자에 대한 어떤 요금이나 제도라든가 그런 거를 저는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급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처럼 통신사가 단말기를 안 줍니다. 그 마트 같은 데서 폰을 사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통신사에 가입을 할 것인가 찾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판은 요금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아까도 이제 아까 제가 그 말을 안 했네요. 요금 경쟁으로 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구조가 자급제 구조로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샤오미 싸고 좋다? 그러면 샤오미 사서 나는 통신사 중에서 내가 좋은데 또 가서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폰을 통신사들이 이제 이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건 서비스 요금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 경쟁판으로 가는 게 저는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은 뭐 지금까지 100만 원짜리 핸드폰이랑 폰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높은 요금제를 써가지고 충분히 남으니까 네. 그걸 갖다가 보조금으로 대고 그렇죠. 뭐 이렇게 된 거니까 무한 경쟁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우리 가입자들이 사실 뭐 보조금을 이걸 50만 원 준다, 80만 원 준다 하는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돈은 내가 어떻게 내도 낼 수밖에 없는 돈이거든요. 그러면은 당장에도 내가 요금제를 비싼 걸 안 들고 예를 들어서 뭐 취업부제 이런 걸 안 들고 내가 6만 원짜리 요금제를 들었다. 그러면 한 달에 2만 원 정도가 세이브 되잖아요. 그게 1년이면은 24만 원이고 3년이면은 얘도 72만 원인가. 내가 받은 거 이상으로 사실은 세이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통신사에서 고가요금을 제한하면서 이 폰은 그냥 거의 뭐 공짜로 주면은 내가 공짜로 이걸 갖다가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만큼 안 쓰거든요. 많이 남겨놓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당통법 이후에 분명해진 것은 저가요금제가 많이 늘었다. 고가요금제가 줄었다. 이거는 지금 분명해졌습니다.